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네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있는 홍문표 사무총장 잠시 후 연결해서 그 각오를 들어보겠고요. 난항을 겪고 있는 개헌 문제, 오늘 민주당, 한국당 이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이 개헌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만들어서 양당을 직접 찾아갔답니다. 정의당의 헌정투기위원장 심상정 의원도 함께 갔다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지금 가장 뜨거운 정치권의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여야 의원과 토론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정치토크에서 만나보시고요. 세월호 참사 4주년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지금 안산 화랑유원지가 논란에 쌓여 있어요. 납골당 결사 반대한다 이런 입장과 추모공원 왜 반대하는 건가 이런 논란인데요. 양쪽의 입장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판단을 해보시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6.13 지방선거 이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 거죠. 자,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이고 공천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신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문표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자, 네네. 이번 선거의 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광역단체장 몇 군데 승리가 목표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6곳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이 그 서민 중산층으로서의 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책과 또 이 선거에 임하는 여러 가지 조직적 문제를 좀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좀 딴 당과 한 달 정도 빨리 예.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예. 광역단체장 6곳이라면 어디가 됩니까? 뭐 대부분이 지상에 보도된 대로 부산, 경남, 대구, 그다음에 울산, 네. 그 중에서 이제 인천이라든지 대전, 충청 이런 것을 좀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만 하면 부산, 그다음 경남, 경북, 대구, 울산 합해서 그것만 해도 이미 5, 6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도 저희들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이 선거가 조심스러운 것이고 예. 그렇게 항상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네. 자, 이런 전국 단위 큰 선거에는 정당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선거의 전략 구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선거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못한 국민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를 서민 중산층의 정당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아하. 당헌 당규를 바꿨고, 예.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했고, 네. 그리고 요번에 후보를 한 달 반 정도 이상 빨리 조기에 소위 후보 체계를 갖추고 예.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드리고 예.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 예. 우리 한국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문표 총장께서는 이 서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의 탈바꿈, 새로운 정책, 요걸 강조하시는데 네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오늘 출정식에서 이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 일변도를 몰고 가는 거 심판하겠다. 또 어제 네네. 제가 김문수 후보랑 인터뷰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일성주의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좀 너무 색깔론적으로 가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의 기본 컨셉은 경제입니다. 이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첫째 저희들이 어떤 경우든 경제가 우선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를 하다 보면은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체제로서 발전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사회주의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그러한 보수적인 대표나 또 김문수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김일성주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색깔론, 이념 공세 이렇게 읽혀지면서 오히려 그게 자유한국당의 입지를 좀 위축시키지는 않을까요? 뭐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안보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상한 주의로 가는 것은 네.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를 색깔론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예. 그 자체가 지금 구태한 정치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 네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계속 그런 말을 하지만 당 전체의 최우선은 경제다. 서민중산층 경제 문제다. 이건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관심사는 뭐 보수 야당 간의 연대가 있을 것이냐, 안철수, 김문수 혹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제가 종전 많은 방송에서 나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각자가 여론조사를 많이 그 각 당에서 해볼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양심에 맡기기로 하고 예. 우선은 저희는 116명이 있는 정당이고 예. 뭐 안철수 씨가 이제 이끄는 그런 정당은 사실은 그 양당에서 파생된 분들이 모여서 급조된 정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당 정책이 지금 확실히 뚜렷이 국민한테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면은 당협위원장이라는 조직체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3회당과 또 이런 상황에 있는 정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맞지를 않지요. 하하. 연대라는 건 그래도 비슷했을 때. 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전혀 뭐,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예. 입장에 있는 정당의 구조와 저희들이 연대를 한다. 예. 그거는 지금 연대 이 냄새를 조금씩 풍기는 거는 그쪽에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그 실질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예. 벌써 선거 치르기 전에 국민 앞에서 연대 얘기를 나온다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바른미래당하고는 몸무게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워낙 높고 나머지 당들이 좀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자구도로 치러져서는 오히려 이기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고 고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착실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예. 이 여당이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대통령의 인기가 있고 뭐 저희들도 뭐 간접적으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1대1 구도에서 정치 상황을 보면은 예. 진짜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뚜껑을 열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예. 당대당 구도로 1대1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 선거는 저는 뭐 본이든 아니든 중반이 넘으면은 1대1 구도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연대 같은 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여론상 지지도상 1대1로 갈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에 맞설 일은 자유한국당이다 이거로군요. 네네. 네. 알겠고요. 짧게 한 말씀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인 김기식 금관원 장관에 대해서 고발하셨더라고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것은 한마디로 김기식 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청와대는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취소를 시키면은
뭐 그것도 최선책이라고 보고요. 예. 그것도 안 되면은 이거는 국정조사감입니다. 예. 이렇게 추한 그러한 소위 국회의원 또 해외 소위 여행 또 뭐 관광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없었어요 그동안에요. 뭐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니죠. 언제 자기 비서도 아닌 그런 여성을 데리고 예. 해외를 한 4, 5개국씩 돌아다니는 그런 국회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하, 예.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보조로 갈 수 있으면은 이렇게 4개 나라 정도를 이런 거 전혀 좀 가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자진 사퇴 없으면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4월 국회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개헌 협상도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이 개헌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들고 오늘 양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헌정투기위원장이죠. 심상정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했답니다. 직접 얘기 들어봅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중재안을 들고 가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개헌 논의조차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예. 작은 정당들이지만 세 당이 힘을 합쳐서 예.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중재안을 들고 가셨어요? 우선 민주당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진정 국회주도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은 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타협안을 내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유한국당에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막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놔라. 예. 김성태 대표가 국민 대표성 강화를 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랬죠. 이런 추상적인 문구만 갖고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양쪽에 한 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이고 뭐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뭐 선출하거나 이런 조항이 전혀 없는데 민주당한테는 뭐 총리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분권 협치에 대한 무슨 안을 좀 내라 이거군요. 네, 그게 가장 큰 쟁점이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민주당은 개헌 협상을 본격적으로 2+2+2+2죠. 그러니까 8인 회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예. 이 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내각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각제를 고집하는 타협안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냈죠. 내각제. 같은 입장입니다. 즉, 총리 선출이라고 하는 내각제를 고집하는 한 타협안은 없다. 내각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을 내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을 그대로 말한 거죠. 예. 뭐 솔직히 정의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 대신에 그 추천된 총리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정도 절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을 이미 낸 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타협안을 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아직 그 타협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권력구조 문제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큰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면은 저는
여권에서 타협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방금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바로 그 선거제도 개혁, 그냥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인 안을 좀 내봐라라고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라고 또 답변하던가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든 안을 다 열어놓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게 이제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제 현재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데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역구를 소선거구로 할 경우에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되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주요 도시들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한 의석 조정을 해서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안 이런 하여튼 좀 구체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방안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당의 반응 가운데는 그나마 자유한국당 반응이 조금 더 좋았던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니까요. 예. 말로니까 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협상장에 가져오라 이 말이죠. 알겠고요.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교섭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네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그리고 헌정투기 간사나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8인 회동을 통해서 이제 풀자. 이거는 양당이 다 동의했나요? 그거는 양당이 다 동의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안으로 국회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법 문제도 그렇고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도 그렇고 예. 이런 현안이 정리되고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인 회동은 좋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도 모르겠군요. 아니 지금 이제 이 교착 상태가 이제 국회 공전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네. 이제 입장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심상정 의원 생각하실 때 개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개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30년 만에 촛불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 임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 각자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야 3당이 두 당이 계속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야 3당 단일안을 만들어서 양쪽에 좀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당을 놓고 본다면 어느 당이 더 문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소모적인 대결 정치에 익숙한 그런 관행이 양당에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개헌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개헌 논의가 지연되는데 1등 공신은 자유한국당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당은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개헌안이 성사되려면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서 그 야당과 대통령 사이를 밀도 있게 오가면서 안을 조정해야 국회 개헌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당이 개헌 논의에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당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도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원순 시장 출마 선언했죠?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삼선 도전 시장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예, 오세훈 시장이 재선 중에 사퇴를 했고 그 재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이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선이지만 지금 재임 기간은 6년이에요. 맞아요. 그럼 한 번 더 되면은 1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혁명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10년 혁명이란 브랜드 아래 그다음 또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자, 지난 6년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전환이었다. 뭐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이런 걸 쭉 언급하면서 도시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들이었다. 서울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연결되고 새 정부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 이랬어요. 예. 이 전형적으로 이제 1위 주자의 안정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네. 분명히 삼선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더 강조한 거죠. 예. 약점을 강점으로 삼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혁명을 네. 앞에 내걸었다. 거기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다. 이것도 강조하고요. 이제 본격 경선 벌어진죠? 예,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먼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이니까 박 시장한테 이제 견제구를 던지는 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지점이 있어요. 문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경쟁하지 않았냐, 뭐 당심이 약하지 않냐 이런 점들. 그리고 지지율 면에서는 두 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누가 나가도 민주당 후보는 이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새 인물로 바꾸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박영선 의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1년 당시에 박 시장은 당의 입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때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시장 선거 때도 당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허. 우상호 의원은 박 시장은 본인이 권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는 걸 안다. 선거 막바지에야 당사에 방문한다고 당원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싶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은 당의 구력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 시장은 그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짧죠.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네. 무소속이었고 예. 그러니까 오늘 특히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거겠죠. 뭐 지금 이제 일단 당내 경선이니까 당심은 우리 쪽이다. 이런 거 이제 두 후보가 강조한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주장, 그런 논리에 대해서 박 시장 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예, 그러니까 이 대응을 하면은 판을 키워준다 이런 생각이겠죠. 예. 대신에 박 시장은 뭐 안철수, 김문수 이런 이제 야권 후보들을 견제하고 있죠. 예.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한 게 2011년 그 행동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 그 행동이라는 게 그 양보 그렇죠. 이야기겠죠. 예. 양보란 단어 대신에 그 행동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재밌는데 예. 그 이후 우리는 당의 소속도, 당적도 그리고 가는 길도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박 시장이 이렇게 경선 경쟁자들한테 무반응을 보이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차피 후보다. 예. 경선은 요식행위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이재명 후보도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남경필 지사 이야기만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예. 이제 그런 셈인 거죠. TV 토론도 하죠. 바로 내일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경선에 최고의 관심사는 결선 투표 여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박영선 두 사람이 합쳐서 50%를 넘겨야 결선에 가는 거고 네. 그 두 사람한테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비박원순 표를 모아가지고 본선에서 한번 역전해보겠다 결선에서 그렇죠. 이런 계획이고 박 시장 목표는 그냥 대세론으로 예. 본선에 직행한다 이런 건데 내일 이제 TV 토론 보면은 좀 뭐 또 그림이 나오겠죠. 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보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 네, 요새 봄이라 축제 많이들 하는데요. 그 행사장에 가면 버스킹이라고 해서 거리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주최 측이 섭외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냥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런데 이 인디 밴드들 공연하면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0원입니다. 0원. 아니 주최 측이 섭외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빵원입니다. 근데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 열정만 강요하면서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걸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디밴드 사이에서 열정페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오늘부터 양재천에서 벚꽃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서울 서초구청 산하의 서초문화원이 여기서 공연할 밴드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원 내용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공연 중 모금 행위 허가, 공연 장소 제공, 전기 사용 여건 제공, 이렇게만 나와 있고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냥 모금해서 벌어라.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무명 밴드니까 오히려 너네 알릴 기회 주는 걸 고맙게 여겨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얄밉습니다. 어떻게 얄밉다는 거예요? 경기도 양평시가 양평 벚꽃축제에서 공연할 밴드를 섭외하는데 재능 기부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어허. 공연비 대신에 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도자기 축제에서 공연할 밴드를 모집하면서 교통비 10,000원만 준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비 대신 상품으로 가름하는 곳들도 꽤 많은데요. 야구 이용권과 치킨, 맥주를 제공하겠다는 스크린 야구장도 있고요. 네. 호텔은 하루 숙박권을 주겠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음료 쿠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 갖춘 무명 밴드 같은 경우엔 그 평균 공연료가 시간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연비를 떼먹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심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미국 정계에서 샛별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권 잠룡으로까지 여겨졌던 40대 남성 정치인이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 이유가 파격적이고 신선합니다. 더 이상 주말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뉴스죠. 네,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에 충실해지고 싶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회 생활이 20년째고요. 2015년에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가 3명 모두 10대라고 하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내가 새 임기를 맡으면 아이들은 나를 주말 아빠로만 기억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은퇴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인데요. 라이언 의장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끼어 일하는데 좌절감을 느껴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대잖아요. 네. 이번에 조금 좀 쉬었다가 다음번에 더 큰 도전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다음 뉴스는? 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열기구가 추락해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조종사가 사망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8시 11분쯤 제주 서귀포시 상공을 날던 열기구가 갑자기 돌풍이 부는 바람에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착륙을 시도하는데 바스켓이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땅에 부딪혔고 승객들이 모두 튕겨져 나갔습니다. 네. 탑승객이 1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관광객 1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끝까지 조종관을 붙들고 있던 조종사 김종국 씨가 머리 등을 다쳐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네, 김 씨는 외국에서 수년간 열기구 조종사로 일했을 정도로 굉장히 베테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된 사고? 무슨 얘기죠? 네, 그 제주가 갑자기 돌풍이 불고 오름 같은 장애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자연 특성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승인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열기구는 바람이 가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항 경로가 달라지고 일정한 착륙 장소가 없다는 이런 불예측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씨가 세운 오름 열기구 투어가 2015년에 제주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게 3차례나 거부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가까스로 어렵게 지난해 승인이 났고 그런데 이번에 1년도 채 안 돼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한 항공 레저 사업 승인 때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준비하고 있죠.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여야 토론 펼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 박용진 의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난감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 그 금융개혁의 적임자다고 생각하고 임명을 하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표현했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좀 부족한 네. 그런 부분들, 해외 출장 문제라든지 하는 등등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4월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개헌을 비롯해서 추경 문제, 또 다양한 법안들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김기식 원장의 사퇴 문제를 빌미로 완전히 그냥 그 정치공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서요. 예.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예. 답답한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예, 지방선거 앞둔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사례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있었던 관행들도 있고요. 네. 또 그 고쳐졌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김기식 원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 예. 또 이전에는 방송법 문제가 안 되면 한치도 개헌 문제도 할 수 없고 다른 민생 법안도 다 걷어차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예.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고 풀어야 될 그 당장의 현안 문제는 현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승주 의원 말씀해 보시죠. 예, 우리 당의 비판을 이제 금융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생각을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중에 한국거래소 또 대외경제연구소 우리 은행으로부터 외유와 향응을 받은 것은 하나의 진실이고요. 그 진실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적법했다. 불법적이 아니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 진실을 더 알고 싶어하고 위법성과 어떤 위법성을 좀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성을 따져보려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고발하셨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의 어떤 그 인식과 태도 이런 부분들이 참 오만하게 느껴져요. 네. 이 인사검증이 초기에 한 8분 정도 장차관들이 낙마했을 때는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네. 지금 1년여 지난 이 상황에서, 모든 야당과 국민 여론 50% 이상이 문제를 지적하면은 검증에 뭔가 소홀히 한 것 같다, 잘못됐다. 예. 이 국민의 어떤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뭐 잘못했는데 적법한데 선관위까지 뭘 이렇게 확인한다 하는 거 모습을 보고 정부가 1년 지나면서 너무 높은 여론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기에는 당장 사퇴해야 할 감이다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김기식 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또 피해를 줄이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제가 그 입장이라면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 사퇴해야 할 감이라고는 안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그 백승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참 답답한 게 그 검찰에 고발하셨다면서요. 네. 그 말씀대로라면 진실도 좀 알고 싶고 위법성도 따져보고 싶다. 이것이잖아요. 아니 검찰에 고발하셨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도록 두시고
국회는 국회 할 일 하자고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조선업이라든지 한국GM 문제라든지 이래서요, 거의 대해에 가까운 산업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살리는 문제 꼼꼼히 따져보고, 긴급한 재정 투입 같은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들이? 박영진 의원, 그런 4월 국회 할 일 많다는 말씀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은 사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겁니까? 지금 저희 당 입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요? 이미 당 대변인이나 밝힌 것처럼 본인이 이 문제에, 관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몸을 낮췄던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 공방의 쟁점으로 자꾸 삼아가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김기식 원장의 생각이 뭔지, 또 이후에 금융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할 건지, 현행 벌어지고 있던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지를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사퇴거든요, 지금. 이게 적절한가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 신용어 중에 공무원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용어가 JP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JP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김종필 전 총리를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적폐 지수라는 겁니다. 적폐 지수. 적폐 지수를 JP 지수라는데 현재 많은 공무원들과 외교가 한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적폐 지수, 이전 정부의 일에 갖고 중요한 결정 과정이 있다는 이유로 좌천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잣대 중에서 직권 남용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잣대로 본다면은 지금 적폐 청산을 정의 이름을 휘두른 그 잣대 기준에서 이것을 김 원장님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 그렇게 들이대던 잣대들이 어디 갔어요? 그렇다면 사태를 당당하게 여당이 존재감도 보일 겸 이건 민주당이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박영진 의원. 백승주 의원님 말씀은 제가 고맙게 잘 듣겠습니다. 저희 당이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지금 김기식 원장 건은 전형적인 과거 적폐다. 이걸 왜 더불어민주당은 봐주느냐? 이 논리인데요. 전형적인 적폐가 뭐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도 그러면 똑같이 적폐로 취급받아가지고 하자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 피감기관인 국회의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여러 대기인정구소 이런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예유를 하고 향응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백승주 의원님.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출장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토론이 진행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님 이것 때문에 사퇴해야 되는 적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승주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출장 때문에 괌 미군 기지라든지 안 가보셨어요? 미국 출장 안 가보셨어요? 적폐예요, 그게? 그게 지금 그 내용하고 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야수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아니, 제대로 따져서 말씀을 묻는 거 아닙니까? 적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를 잘못된 관행으로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수준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적폐다. 과거 정부하고 적폐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국회 전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 자꾸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왜 본질을 흐리는 겁니까? 박영진 의원, 백승주 의원 발언하실 기회 조금 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조용히 저 얘기를 끝까지 들어드릴 테니까. 박영진 의원. 백 의원 말씀하세요. 금융감독 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기관의 모든 감독을 하도록 검사 감독을 해서 건강한 금융 질서를 만들도록 한다라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 이런 일을 했던 이런 위법적인 일을 했던 분이 적절하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너는 안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백승주 의원님이 국방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한미 간의 군사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제공하는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는 건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공항과 항공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따지기 위해서 해외 출장 다녀오신 것도 바쁘신 와중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이 김기식 원장이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시절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 같이 따져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나 그거를 그 수준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적폐다. 니네는 왜 똑같은 적폐를 저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적폐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자,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70년 동안 해온 일들을 다 비난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번엔 백승주 의원. 예. 방송을 듣는 청취자께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의원 얘기를 중요성을 더 강조해서 의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 외교 전체하고 전체 여러 가지 의원 외교 활동하고 공식적으로 외교 활동하는 거하고 이번에 김 원장이 외교 활동 내용과 거기들 비용 부담과 이런 부분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교 국회의원이 우리 외국에 갔다는 것 자체를 비슷하다 해서 넌 외국 안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네. 좀 경강부회고요. 좀 네.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 같고 이 부분 사과했으면 사과한 대로 정말 잘못됐다고 본인도 사과를 했고 네. 우리 또 오늘 또 여당 의원들도 중진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은 처음 본다. 국회의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의원회 얘기하고를 그렇게 묶어서 예. 보려는 것은 청취자들이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좀 다릅니다. 의원님. 자, 예.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일반적인 의원들의 외유와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외유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보시죠.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지연 말단의 문제들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서를 대동하고 보좌진을 대동하고 나가는 경우는 참 드물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활동 2년밖에 안 해서 정확한 사례를 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선배 의원들 말씀으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수긍하고 저희도 수긍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자칫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간 것을 적폐이고 위법하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예.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 전체가 지금 문제가 돼버리니까 제가 네, 그 문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께 여쭤볼 거는 오늘 청와대는 이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 이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하도 위법하다, 불법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에도 고발하고 이러니까 예. 그건 그거대로 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사실은 위법성 여부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예. 조금 좀 화가 있으신데 예. 그거를 선관위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조금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적법성 여부로 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야당이기 때문에 법적인 여부, 시비 여부 문제는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백승주 의원은 이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해서 의뢰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가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한가하게 보이고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조용히 확인해도 될 일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한다면 그걸 조용히 확인해도 되는데 확인하고 있는 행위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해서 국민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압박하는 거죠. 예. 모든 박용진 의원님은 정말 세련되게
아주 절제를 갖고 말씀하셨지만 예.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청와대가 지금 또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예. 정부 다 그래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좀 더 오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이런 대응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용진 의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주시고요. 역시 백승주 의원께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지 한 말씀씩 하시죠. 초선 의원이고 국회의정 활동이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또 그 재벌들을 감싸주고 있는 그 모피아라고 불리는 금융 관료들의 개혁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네. 적합한 인물인 것도 맞고요. 김기식 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 야당의 공격과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청와대가 어떻게 좀 잘 나갔으면 왜냐하면 그 청와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잘 좀 청취하고 야당의 목소리도 좀 가려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좀 지나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또 발끈했었던 것처럼 우리 국회 전체 이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갈라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고민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승주 의원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식과 대응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도 청와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집권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이런 문제를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 할 일을 우리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토론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로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기식 원장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 아니다. 그냥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 김경옥님께서 내 편이든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비판해야 합니다. 또 김주일님은 죄송하다면서 사퇴 안 하는 건 민주당의 적폐입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니다. 그만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송광섭님, 청문회 대상자도 아닌 금감원장인데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을 발목 잡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경일님은 외유 연수 다녀온 모든 의원들 다 조사하고 사퇴해야 형평성에 맞죠. 이런 의견도 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3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와는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저는 민주당의 후보로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식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나친 정치 공세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도 토론했던 김기식 금감원장 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에게 김기식 원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는데요. 또 보수 언론이 지금 이제 참여연대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또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였을 정도인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편을 들어준 셈이네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기식 원장 사퇴 여론이 이제 그 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높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물론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죠. 근데 이제 피해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좀 솔직하게 밝히는 기회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를 받았던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름다운 인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 양보한 이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박원순 시장의 답변은 결국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는 박원순 시장의 좌파 실험이 서울을 하향 평준화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오늘은 덕담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순으로 쭉 참배를 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서울이 베이징이나 도쿄보다 더 위대한 동북아 자유의 중심 도시, 한민족 통일 수도로 성장하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서울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예. 어쨌든 좀 덕담을 한 것이 된 거죠.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 영향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당내 중진들이 홍준표 지도부를 겨냥해서 당 간판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얘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좀 자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얼마나 갈 거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뉴스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백악관 NSC 측과 예비 협의를 가졌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내일은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을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새로 존 볼턴 보좌관이 임명됐으니까 또 이제 만나러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존 볼턴이 취임 이후에 NSC 주요 인사들을 다 물갈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한 라인을 좀 구축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일본의 야시쇼타로 일본 NSC 국가안전보장국장도 공항에서 이제 포착이 됐다는데 이 때문에 한미일의 안보수장들이 이제 연쇄이동을 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의용 실장 방미 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정의용 실장이 미국 공항에 입국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니까 청와대가 좀 부득이하게 사실을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속전속결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식의 보도가 일부 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핵 포기 선언, 핵시설 사찰, 핵무기 전면 폐기 이 연속된 과정을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예. 또 북한이 6개월 안에 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한다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인도적 지원과 양국 대사관 및 평양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요. 예. 아무튼 이 북미 대화 준비가 잘 돼야 곧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할 수 있는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어제까지는 있었는데요. 일단은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라고는 보지 않고 예년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는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안 해왔다 이거죠?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이 상황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거죠. 예. 다만 이제 북한이 김정은 집권 6주년을 기념하는 성격의 이제 중앙 보고 대회를 같이 개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까지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핵무력의 어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핵이란 단어를 아예 쓰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음 뉴스요.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을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여럿이 이제 주민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었고요. 일부 경찰관이 경미한 상처를 입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와 주민 측은 이를 두고 이제 오늘 정오부터 협상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서로 대화를 하고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오후 2시부터 철수를 시작을 했고 시위에 나섰던 주민들도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어떤 장비들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였었죠, 원래? 이 국방부가 밝힌 바를 보면은요, 장병 숙소의 누수공사, 그리고 오폐수 시설의 보강, 식당 리모델링 등을 위한 자재들을 좀 반입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작년 11월 달에 사드 기지에 이제 반입된 공사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낡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반출해야 된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반면 주민들은 지금 환경영향 평가 등의 어떤 그 절차적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반입하려는 자재가 장병 수소 보강 이런 것에 과연 정말로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싶다. 그래서 주민 한 명을 좀 사드 기지에 같이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었거든요. 예. 이것은 국방부가 여러 이유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충돌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합의를 봤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트레일러를 12대만 반입해서 작년 11월에 반입한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이것들을 이제 빼내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아하. 덤프 트럭이 원래는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주말까지 사드 기지에 들여보내지 않고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미봉적인 합의로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떤 극한 충돌 이런 것들을 막았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국가인권위 직원 5명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과 경찰의 충돌 과정 이것을 계속 살펴봤기도 했고 또 극단적 상황에서는 직접 완충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전남 신안 바닷가에서 어선이 또 빠졌다고요? 오늘 새벽 전남 신안해상에서 어선이 외국 화물선과 충돌해서 선원 6명 중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해경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37분쯤에 15톤급 근해 자망어선 2007 연흥호가 탄자니아 국적 소속인 498톤급 냉동화물선 싱웨호와 충돌해서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0시 39분 2분 지난 후에 두 선박의 부표가 겹친 것을 발견하고 0시 42분에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전화로 이 상황을 통보를 했는데요. 연흥호 선원 6명 가운데 1명은 해경 구조 요청을 받은 민간 어선에 의해서 새벽 1시 25분쯤 발견됐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하고요. 또 2명은 오늘 오전에 해양특수구조대원에 의해서 전복된 어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사망자 신원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톤짜리 조그만 어선이 거의 500톤짜리 큰 화물선하고 부딪힌 건데 왜 부딪히게 됐는지는 혹시 분석이 됐나요? 지금 사고 원인 조사에 해경이 나서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상황은 없고 다만 좀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고 안개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제대로 조사가 빨리 돼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방금 신안 어선 사고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며칠 있으면 세월호 4주기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부른 네버 엔딩 스토리 함께 듣겠습니다.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벌써 4년입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4주년 추모식을 끝으로 안산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 합동 분향소가 철거됩니다.
그 대신에 2020년까지 그 자리에 이 봉안당을 포함한 추모공원이 생길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산 지역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죠. 먼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 설치 안 된다.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결사 반대 시민행동입니다. 국중길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중길입니다. 네. 왜 안 됩니까? 안산 시민은 세월호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안산 시민도 세월호와 같이 4년을 울었고 울고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예. 이제 안산 시민 세월호라는 정신병에서 치유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우리도 치료해 주십시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산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에 76만 2천 명의 이른 인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서 2015년에는 75만, 2016년에는 74만, 2017년에는 73만, 그리고 올해 2018년 2월 현재 72만 5천 명입니다. 예, 예. 올 한 해 인구가 약 16,000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안산 시민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시민 전체가 힘겨웠다는 건 이해가 되고 또 일부 시민들이 떠나셨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추모공원을 세우면 그 트라우마가 더 확대되고 강화됩니까? 예, 맞습니다. 세월호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 세월호 저희는 잊고 싶고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세월호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기억하고 안산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이 합당하게 전달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세월호 추모공원을 안산시에는 두지 말자 이 말씀인가요?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안산시는 이제 세월호를 잊고 싶다 이 말씀이군요. 예, 안산 시민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산하면 세월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의 도시고 노란 리본하고 상여가 상상되는 그런 도시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씩 들어보면은 안산을 한 번씩 온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로 오시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세월호 인사를 드리러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 많죠. 성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곳에 사시는 우리 대다수의 안산 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그 나치에 학살된 유대인 추모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는 공기가 그런 곳이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또 미국 뉴욕의 9.11 테러 그 현장에도 그런 추모를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 놔서 오히려 그게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일종의 명소화되는 경우도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혹시 안 되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이 트라우마가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모공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안산은 세월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말씀이군요. 4년간 충격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학생들이 잘하고 뛰어놀던 바로 그 현장이 그 화랑유원지고 그 화랑유원지에서 단원고등학교가 딱 보인다면서요. 그런 곳에 이 추모공원을 세우는 것은 좀 적절한 장소가 아닐까요? 화랑유원지에서 단원고가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뛰어놀던 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고등학교 뒷동산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언론 보도 등등을 보면 이 안산에 세울 예정인 세월호 추모공원에 납골당 내지는 봉안당 이게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서 보니 7,500평 규모의 추모시설을 세우고 그 지하에 200평의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라고 그러는데 예. 저희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0.1%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몇 프로가 됐건 예, 어쨌든 전체 추모공원의 일부 부분이 지하에 위치가 하더라도 납골 땅이든 봉안 땅이든 그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죠. 그것도 납골 땅이죠. 0.1%든 0.2%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도 그 건물 자체 추모공원은 납골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골 땅이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납골 땅은 일단은 그 법률적으로도 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법률적으로 그 화랑 유원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화랑 유원지에 납골 땅 설치한 사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화랑 유원지가 우리 국가유공자 상위용사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랑 유원지의 유래를 찾아보니 우리 국가유공자이자 국군 상위용사들의 삶의 터전인 화랑 농장이었습니다. 1954년에 결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상위용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농장으로 일궈진 것이 지금은 유원지가 되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게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 땅 결사 반대 시민행동의 국중길 공동대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4.16 안산시민연대 이재호 공동대표를 연결합니다.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그 인터뷰 쭉 들으셨죠? 네. 핵심적인 게 우선 첫 번째는 안산 시민 전체가 지난 4년 동안 그 유가족 못지않게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네. 세월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인구 감소 문제는요. 오래된 저희 안산의 일기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아파트 단지들이 4, 5년 전부터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있고요. 와 보시면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주변에 이동을 많이 하셨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공단의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면서 예. 그 인근의 시화나 화성으로 공단이 많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네, 그런 이유가 아주 본질이고요. 자, 뭐 인구 감소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트라우마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저희가 참사가 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울고 부둥고 그리고 작년에 그 세월호 가족 어머니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감사를 표시하고 마을 잔치도 하는 이런 그런 장터나 문화 공연 이런 걸 많이 준비하셨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만나서 막걸리도 먹고 빈대떡도 부쳐 먹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예. 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얘기하면은 예. 또 다들 그런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 아픔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풍경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공원 설치 반대까지로 세월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신다? 그 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그 소통과 홍보가 시 당국이나 저희들이 좀 잘 만들어서 예.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면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공청회랑 또 최근에 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공청회나 설명회 자리를 만들었는데 예. 일단 개회를 못했습니다. 개회를. 예. 네, 그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나 시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개회조차 못하게 된 그거는 안산 시민 다수의 뜻이 아니라 소수의 의사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늘 같은 분들이시고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의 이제 면면이나 그 인원수를 보면은 대충 그렇게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법률적으로 화랑유원지 그 터에는 봉안당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법률적인 것들은 이제 그게 19만 평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큰 그 땅이고
또 개발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저희가 그 이야기하는 곳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도 그 안쪽에 미개발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법률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안산시장과 시당국이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예. 그런 결정들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예.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충돌된다면은 보다 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고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 그 네. 화랑유원지가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상이용사들 삶의 터전으로 화랑농장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출발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세월호 봉안당은 좀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 이제 그 상이용사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들의 그 비석이 하나 있고요. 예. 뭐 유령비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저는 그분들도 그 어떤 우리나라의 애국의 입장에서 또는 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그 유령비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분들이 거기가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예. 그 화랑유원지 자체가 20만 평인데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그 구성을 갖고 이제 해야 될지는 예. 사실은 그 정확한 게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부는 경기도 미술관도 있고요. 또 일부는 오토 캠핑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 20만 평 부지 중에 극히 일부분 지역에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추모공원을 세우고 또 그중에 극히 일부에 봉안당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시민들과의 대화가 잘 풀어질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6 안산시민연대 이재호 공동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